안녕하세요. 국어하기 좋은 날 수능 국어 강사 이영직입니다. 오늘 좀 진지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수험생분들을 위한 그 지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요. 아마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내용을 압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올해 수능 분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일단 그게 이제 시작 부분이고요. 더 나가서 저희가 준비해 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마 영상 길이가 1시간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들어주시면 쓸데없는 내용은 아닐 테니까 모쪼록 다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일단 국어 영역의 많은 대비 방법 중에 학원 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 학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 오셨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강제성이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학습을 좀 보장해 준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로 3시간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요게 깨지지 않는 루틴으로 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입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깨지지 않는 루틴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불상사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어나가던 공부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는데 공부의 흐름을 쌓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쌓아 올려놓은 그 공부 과정들이 공부의 습관 같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깨지지 않는 루틴 자체가 학원에 오는 것만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단은 대단히 좀 훌륭한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집, 휴대폰, 침대에서 멀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집에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략과 정보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지점을 좀 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이나 유형이나 시기별로 우선순위나 비중을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정제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검증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이제 경향성을 반영하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좀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경향을 빠르게 좀 반영을 해서 그것들이 반영된 정제된 교재를 좀 제공을 드릴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학원을 통하지 않는다면은 그 수험생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 소모하는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과 관리적인 측면 사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기대하실 것 같기는 해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자 하실 때는 물론 이제 틀린 것들, 뭐 맞은 것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검은 되기야 하겠지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고 경로가 정확하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보다 명확하게 피드백이 가능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그 질문 창구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질문 창구가 존재한다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인데 음,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질문 받는 그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주말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과 컨택하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인강을 들으셔도 사실 질문을 하실 수야 있는데 저도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해봤던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강에도 이제 Q&A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의 이제 질문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그 수험생들이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귀찮아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시간이 좀 확보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좀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도에 대한 체크, 과제 관리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성적과 오답에 대한 데이터가 좀 누적돼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이제 트래킹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부분에서 오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혼자 하실 때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도 관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조교진을 좀 훌륭하신 분들로 최대한 세팅을 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면접 일정이 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이분들을 우리 아이들 이제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겠다 싶은 분들로 저희가 선별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조교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한 명의 조교가 그 불특정 다수의 이제 학생들을 좀 담당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담당하는 학생들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속적인 밀착 관리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이제 작년까지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한 명의 학생에게는 한 명의 조교가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정해서 가는 거죠. 고정해서. 그래서 특정 조교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좀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기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옆에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마주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경쟁이나 혹은 이제 학습이 좀 자극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칭찬, 격려, 질책의 외부 장치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게 수험 생활이 되게 좀 이상한 시기인 게 부모님이나 혹은 이제 되게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안 들려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나 학원 이제 조교님들이나 이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또 귀담아 듣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 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슬럼프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다. 아무래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수험생들과.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슬럼프를 극복했던 과정들 혹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해왔던 아이들을 슬럼프에서 끄집어냈던 이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측면이 공부를 놓아버릴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학원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이제 최소 학습량은 또 보장이 되고 깨지지 않는 루틴이 마련이 되다 보니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 요게 이제 사실 가장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혼자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면 혹은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공부법이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교들과 이제 컨택이 있다 보면은 그런 이제 공부법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공백기나 슬럼프 때도 최소 학습 유지.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 일단은 학원에 좀 장점이 확실하게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1년간의 이제 모토는 무엇이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한 명의 속도로 한 명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들었으니까 알아서 복습하고 알아서 끝내가 아니라 일단 수업을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충분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다라는 이제 차원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일단 학원이나 강사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에게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이제 대형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동화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아이들까지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챙겨가겠다라는 이제 각오의 멘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커리큘럼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이 각자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도 다 마련을 해두었으니 그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수능이죠. 2026학년도 수능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7학년도 수능의 대비 전략을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짜놓은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올해 언론 보도입니다. 올해 나온 언론 보도인데 수능 당일에 보도된 기사들이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다. 그리고 EBS 수능 국어가 작년과 난도가 비슷했다. 입시 업계도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수능 출제 위원장님께서도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다. 그리고 사교육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를 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고 난 뒤에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자, 일단은 국어, 영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평가원장님께서도 자, 수능 국어, 영어 의도와 달리 어렵게 출제됐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의도와 달리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니까 어렵게 낸 적이 없으나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으나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라는 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실제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과 시험을 출제했던 출제진 간의 인식의 괴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식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출제진들의 의도에 맞게끔 그쪽으로 붙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쪽으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올해 수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요건 등급 컷만 봐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1등급 커트라인 작년에 비교해서 대략 7점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에서 형성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독서에서 한 지문을 완전히 날리고 그 다음에 몇 문제를 더 틀린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치르신 분들 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좀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능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웠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년 수능과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말씀드리려면 올해 출제됐던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오답률 상위 문항 6개를 좀 뽑아놓은 그런 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영역 표시도 해놓고 네모 박스도 한번 묶어봤는데 네모 박스 묶어놓은 문항들이 독서를 제외한 문항들입니다. 독서를 많이 어려워하시다 보니 문항풀이 순서 자체도 독서를 이제 가장 뒤로 빼고
선택 영역 문학을 풀이한 다음에 독서로 넘어가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보니 독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물론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위, 3위, 4위, 5위가 모두 독서이기는 한데요.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50% 중반대에서 60% 중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공통 영역 자체가 쉬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 와중에 언어 영역, 문법이죠. 문법의 난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오답률 탑 5에 언어 영역이 총 3문항이 랭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3문항 들어왔다 요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언어 영역, 문법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5문항이거든요. 근데 5문항 중에 3문항이 오답률 상위 탑5에 지금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그리고 지금 9월 모의고사의 오답률 1위 문항을 한번 보시면은 정답률이 22%입니다. 근데 정답률이 22%면 수능이 오지선다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합심해서 다 찍기로 결심을 하면 정답률이 20%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정답률 22%다. 뭐 이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찍었다 수준의 이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괴랄한 난도의 언어 영역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은 일단은 독서 강세 경향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아주 까다롭게 언어 영역이 출제가 됐고요. 문학 영역도 9월 모의고사가 되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뭐 요런 이제 경향성으로 인해서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등급 커트 라인에서 좀 두드러지는 지점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에서 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자, 왼쪽이 화작이고 오른쪽이 언매인데요. 보시면은 5점에서 6점 가량의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6월 모의고사는 공통 영역 자체가 쉬웠다 보니까 일단 커트라인 자체가 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문학 영역에서 좀 변별력을 확보했던 9월 모의고사에서는 등급 컷이 조금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6월 모의고사는 문학 독서 모두 쉬웠고요. 언매가 아주 어려웠다. 9월은 문학이 좀 까다로웠고요. 독서는 쉬웠다. 언매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러면서 이제 화작 언매 간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졌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계속 이제 쉬운 독서의 기조는 좀 이어졌다 라는 것이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수능 시험 날에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일단은 난도 자체가 크게 어려워진 것 외에도 자, 문항에서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하는 지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자, 오답률 상위 문항 10개를 뽑아놓은 표고요. 왼쪽이 화작, 오른쪽이 언어와 매체입니다. 보시면 독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월과 9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는 총 10문항 중에 8문항이 독서에 해당하고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는 10문항 중 7문항이 독서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자, 선택 영역의 강세가 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언어 영역이야 사실 어려울 게 예상이 되는 바였잖아요. 6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고 뭐 항상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난도 조정은 들어가서 9월처럼 난도 뭐 정답률 22%짜리의 문항 그런 문항은 삭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런데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점은 화작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지금 화작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답률 상위 문항에서 문학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지금 아예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고 화작이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어떻게 세팅이 되었느냐?
일단은 화작과 엄매 간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좁혀졌습니다. 4점까지 좁혀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엄매가 여전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작이 같이 어려워진 까닭에 이 점수폭이 조금 좁혀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화작으로 런을 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제 넘어가신 분들 중에 화작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수능 시험 날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만한 그런 이제 구성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다. 자, 총 정리를 하자면 독서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선택 영역 화작과 엄매를 가리지 않고 어려웠다. 그리고 문학이 변별력을 꽤나 잃었다. 아주 쉬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오답률 상위 문항에서 문학이 실종되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험 경향에 대해서 김창원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의 이제 언론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 자, 두 번째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저희가 출제진과의 인식교계를 좀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올해 수능에 출제된 인문 지문입니다. 저도 일단 수능이 출제되고 바로 이제 당일에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해설 강의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요 지문을 보고 상당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일단은 저는 이 지문이 시험지에 들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과연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한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능에서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이 독해력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독서 지문의 난도 자체를 끌어올린 그런 이제 경향을 좀 보여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혔다로는 이제 해결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 어떻게 공부하든 1년, 2년 공부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읽고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은 애들을 이제 배제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아이들을 배제한다 이런 경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올해 그 고전 산문 영역에서 고전 산문 부분에서 고전 소설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판소리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게 국어 영역으로서는 최초로 시도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영역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판소리 영역이 수능에서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2007학년도예요. 2007학년도. 근데 이 당시는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이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14학년도에 국어 영역으로 이제 시험이 바뀌고 나서 최초로 판소리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횟수로 치면은 19년 만에 판소리가 출제된 셈이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낯설어 할 만한 구성이었고요. 물론 이제 이 수군가 같은 경우는 EBS 연계이기도 했고요. 2016학년도 수능에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의 내용이 출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 혹은 EBS 학습을 철저하게 진행했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적응할 만한 그런 구성이긴 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수능 일주일 전에 이 수군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낯선 구성이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풀이 시간의 딜레이를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출제진은 어쨌든 교과과정 내에서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그 판소리와
그 판소리에서 이제 좀 이어져 내려오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좀 거친 학생들이라면 웬만하면 이제 교과서에서 봤을 내용들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래요. 고등국어 교과서 중에 총 6개 출판사에서 판소리 혹은 판소리계 소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문학 교과서 총 9개 출판사에서 판소리 혹은 판소리계 소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만나기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조금 익숙함을 가지고 이 글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출제진의 판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지 않거든요. 수험생들이 보고 공부하는 거는 기출문항이죠. 근데 기출문항을 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2007학년도까지 즉 19년치의 기출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5개년치만 분석하라고 해도 힘들어하는 게 저희 수험생인지라 이게 상당히 좀 낯설 만한 구성이었다. 네, 또요. 이거는 올해 언어와 매체 36번의 보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낯설어 보이는 중세국어가 있어요. 비읍 시옷,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의 합용병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이 두 소리의 연쇄라고 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저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확대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두 소리의 연쇄였다.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비읍 시옷은 자음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 소리의 연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비읍 디귿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비읍 시옷 기역은 이 자음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 소리의 연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두 소리의 연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시옷으로 시작하는 자음들이 이제 중세국어에 덜어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이런 친구들은 중세국어식의 발음을 어떻게 했느냐? 자,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쌍자음으로 발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 기역 있죠? 뒤에 있는 디귿 있죠? 요 친구들을 그냥 된 소리로 발음한다. 즉, 자, 요 시옷 기역 같은 경우는 쌍기역으로 발음하면 되는 거죠. 시옷 디귿 같은 경우는 쌍 디귿으로 발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뜨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비읍 시옷 기역 중에 이 뒤에 있는 시옷 기역은 뭐라고 발음했을까요? 이제 끄라고 발음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읍 시옷 기역은 브끄 정도의 이제 발음으로 두 소리의 연쇄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단은 여기 지문형 문법이거든요. 지문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낯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 정보까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챙길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요. 방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교과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된소리를 어떻게 썼느냐?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로 된소리를 표기했다. 즉 시옷 디귿은 쌍디귿의 발음이 낮다라는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갔다 시험장에. 그러면은 이 정보가 대단히 친숙하게 느껴졌을 거고요. 출제진 입장에서도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출제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김창원 교수님께서 자 인터뷰하셨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맞는 말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들이 교과서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기출 문제에서 진하게 다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하나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험생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지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지 자체가 변수 투성이었다. 그러니까 낯선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만한 구성이었다. 그리고 일단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경향에서도 크게 벗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수험생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실 여러분들은 6월과 9월에 어떤 경향성이 드러나 있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획된 바를 우직하게 좀 밀고 나가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신하려는 의지가 다분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요런 시험에서는 일단 현장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수립했던 그런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월과 9월을 보니 독서가 쉬워. 그래서 이제 독서를 풀이 순서를 앞으로 빼놓은 상황이다. 자, 근데 막상 이제 시험지를 열어보니 독서가 어렵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독서를 현장에서 이번에는 독서가 어려우니 풀이 순서를 뒤로 빼야겠어 라는 유의 판단도 가능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요 과정에서 아이들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훈련이 이루어졌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멘탈 관리 능력, 현장 대응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던 시험이다. 그리고 문학은 평이했고 독서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EBS 연계 체감도는 좀 상당히 높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시험이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자 고전시가 그리고 고전 산문 수근가요 그리고 현대시 모두 이제 EBS 연계로 출제가 됐고 일단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멘탈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인지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줄어야 되는데 EBS 연계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화 발생이 예상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언어와 매체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와 매체가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긴 하나 그 내용이 상당히 지엽적이다 보니 그것들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오히려 이제 그런 경향성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즉 어렵기는 하나 교과 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니 자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학습했던 수험생들이라면은 좀 쉽게 느꼈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냥 기출 문제만을 의존해서 풀이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언어와 매체가 어려워 해서 그냥 넘어갔던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웠을 만한 구성이었고요. 화법과 작문도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이라면은 그런 이제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 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도 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2027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7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출제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즉 1년이 더 지나게 되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내년 수능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일단 언어와 매체의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난도 그리고 대단히 지엽적인 개념을 묻는 그런 경향성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다만 지엽적이긴 하나 이 내용이 교과 과정 내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교과서 안에 있기는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플랜도 요거에 맞춰서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독서에서 새로운 유형을 시도할 수 있다. 자, 시도가 된다는 아니고요. 시도될 수 있다. 요거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화법은 언어 영역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화법과 언어가 돼요. 그리고 작문 영역은 독서 영역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독서와 작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조합에 대해서 2027 수능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변화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2028 예비 시행 문제가 이미 평가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한번 정도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좀 문학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수능에는 독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영역이 어려워지든 현재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은 내년 수능에 대한 준비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섣부른 난도 예측은 금물이다. 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전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실전 경험을 좀 많이 쌓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이제 수능을 한번 더 준비하는 N수생이다, 혹은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뭐 최대한도로 실전 경험을 좀 쌓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나, 이 고3 현역들, 08년생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최소 주 1회 정도는 실전 상황을 좀 맞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좀 권장드리는 바고요. 자, 그다음 변화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출되는 유형은 분명히 있다. 올해 수능에도 그랬고요. 항상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놔야 변화되는 부분에서 좀 나가더라도, 점수가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어느 정도 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기출풀이는 다다익선입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기출을 몇 개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 시기마다 좀 다르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가 수능이 한두 달 남은 시기다. 자, 그러면은 개년치를 좀 줄여야겠죠. 3개년, 5개년 이렇게 줄여 나가셔야 될 건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5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기출을 최대한 좀 연장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최소 10개년치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유가 있다면은 15개년치, 20개년치 더 나가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기출 연계라는 것도 저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뒤에 커리큘럼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출에서 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혹은 이제 반복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익혀두면 새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 때도 좀 적응이 좀 쉽게 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언어와 매체 선택자 분들이요. 자, 이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냥 이쪽을 선택해야겠어, 그런 어정쩡한 각오로는 현 트렌드의 수능에서 생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매 선택자들은 일단 아직 기출되지 않은 개념들까지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사탐을 하나 정도 더 공부하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합법과 전문 선택자들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언어와 매체와의 점수 차이가 5점, 6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리 유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합법과 작문도 어느 정도 난도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좀 문제를 접하면서 실전 적응력을 좀 길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 두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어떤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한 피지컬이나 유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지컬과 유연성 이제 두 가지 워딩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피지컬만 강조하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유연성만 강조하는 강사분들이 있고요. 근데 수능 현장에서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잘 읽으면 잘 풀려라고 얘기하는 피지컬파가 돼버리면은 올해처럼 그 지문의 난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유연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적용 문제를 아주 딥하게 다루게 되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최소한의 피지컬 이걸 이제 갖춘 이후에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의 틀을 넓혀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대응 능력 극대화를 위한 맞춤 커리큘럼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그 저희가 이따 커리큘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즌 1 때는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 대응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맞춤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 선택해서 좀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과 유형은 저희가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빈출 유형들은 오답이 발생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문을 보든 연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요건 있다. 기출 연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미기출된 개념들까지도 완벽하게 지도해드릴 거고 그럼으로써 언어 영역에서 최단 시간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합법과정문은 일단은 그게 제일 문제죠.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과정문에서 의문사가 발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왜 틀렸는지 본인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막상 전문가의 눈에서 보면 실수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줄여드리겠다. 그래서 변수 없이 좀 안정적으로 화적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표지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시즌 0으로 이제 돌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표지 컨셉 자체는 그 시간의 흐름으로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시즌 0은 새벽으로 이제 디자인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시즌 1으로 넘어가면 아침부터 해가 점점 뜨면서 낮까지 갈 거고, 그리고 시즌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황혼이 지는 이제 하늘 배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때는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그리고 별이 빛나는 이제 밤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는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표지를 좀 디자인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험 생활도 좀 아름답게 좀 저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좀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름의 컨셉 자체는 그림을 그리는 컨셉이고요. 이름 자체가 시즌 0 때는 프롤로그, 자,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시즌 1은 스케치,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시즌 2에는 팔레트라고 해서 이제 채색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그려넣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니처 클래스, 완전히 이제 본인만의 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즌이 넘어가는 주기는 일단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 위주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 0 플러스 프롤로그는
12월 27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즌 1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시즌 2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치른 후에 시즌 3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시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시즌 0 플러스에서는 개념을 잡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수능 국어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도 요때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시즌 1 때는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전에 대한 훈련도 많이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즌 1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6월 모의고사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실전 모의고사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켜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 극에 치달아 있는 상태에서 6월 모의고사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즌 2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바탕으로 고난도 문항 풀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 그리고 EBS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들 이때 많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총 집약하는 과정, 그리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드러났던 경향을 좀 모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영역에 대한 커리큘럼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둘 다 이제 1년의 그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1월하고 2월 중에 코어 클래스, 개념을 잡는 클래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3시간 수업이 7주간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언매 특강을 계속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시간 자체를 좀 늘렸어요. 원래 이제 2시간에 9주 해가지고 총 18시간의 이제 시간을 좀 잡아놓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3시간에 7주니까 총 21시간이죠. 시간을 좀 늘린 건 아까 수능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 트렌드의 수능에서는 그냥 단순히 빈출되는 개념, 기출된 개념들만 이제 학습해서는 고득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시려면은 일단 기출되지 않은 개념들도 저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시간을 좀 늘려서 잡게 되었고요. 이때 필요한 개념들을 정말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코어 클래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1월에서 2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합류가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저희가 영상도 좀 남겨놓을 예정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리터치 클래스라고 해서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클래스가 또 개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미기출된 개념들을 반영한 문제들까지 좀 제공을 드릴 건데 이 미기출된 개념이 기출된 적이 없으니까 미기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이제 연습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문제를 다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실전 문제 풀이 클래스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때는 하이라이트 클래스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좀 빈출됐던 언매 개념들 그리고 미기출된 개념들 중에서 좀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개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는 클래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자 1, 2월에 일단은 코어 클래스 자 언매와 마찬가지로 개념 강의 들어갈 건데 요거는 아마 2시간에 3주 2주가 될 수도 있는데 한 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문제풀이 훈련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화작은 일단 개념 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 없고요. 이후에는 이제 클리닉 때 저희가 어쨌든 선택 영역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이하긴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관리가 쭉 들어가다가 파이널 때
언매와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클래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좀 통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 영역에서도 저희가 선택형 특강을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고전문학, 모의고사, 독서 이렇게 세 영역에서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셋 클래스라고 해서 고전문학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나는 아예 기초적인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좀 개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시면은 수강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정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아예 이렇게 영역을 빼서 좀 완벽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이런 영역들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가장 실전적인 모의고사 풀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써놨는데 그 모의고사가 일단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맞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맞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수를 좀 나눠서 실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가이드라인을 좀 확실하게 고를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을 드릴 거고, 등급별로 시간 관리에 대한 비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특강은 레이아웃 클래스와 드릴링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아웃 클래스는 쉽게 얘기해서 스키마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규 수업 때도 필수적인 스키마는 다 정리를 드릴 테지만 이거는 그냥 아예 영역을 떼놓고 그 영역만 아예 집중 공략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경제, 법, 과학기술, 인문철학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다 나눠서 개강할 거고요. 그래서 경제 레이아웃, 법 레이아웃, 과학기술 레이아웃, 인문철학 레이아웃 전부 이제 개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는 과학기술이 많이 취약한 것 같아 하시면은 요런 거를 수강해 주시면 이런 걸 수강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재별로 필수 스키마라고 써놨는데 스키마라는 게 내용적인 스키마도 있고 구조적인 스키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드릴링 클래스는 아예 유형을 집중적으로 드립다 파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다, 경제 드릴링이다. 그러면 경제 지문만 모아놓고 계속 풀이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좀 진행해 주시면 이제 경제 영역에서 틀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수준이 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노리고 좀 이런 특강까지 좀 준비를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BS 특강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 당연히 중요한 작품 다뤄드리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수능 직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해서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불안하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어하기 좋은 날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이렇게 쫙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보시면은 1월에서 3월까지는 일단은 프롤로그 플러스 정규 클래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프리셋 고전시가 고전소설 1, 2월 중에 진행될 겁니다. 자, 모의고사 특강 3월에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코어 클래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1, 2월에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즌이 넘어가서 스케치 클래스가 될 거고요. 5월 넘어가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 직전까지 스케치 플러스 모의고사 클래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리터치 클래스 언어 매체 그리고 레이아웃 클래스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7, 8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팔레트 시즌 2로 넘어갈 겁니다. 이때 고난도 문항풀이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드릴링 클래스가 이때 이제 개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넘어가게 되면은 언어 매체에서는 하이라이트 클래스 진행이 될 거고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고요. 공통 영역에서는 시그니처 클래스 정규 클래스가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공통 자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선택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통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즌 0 프롤로그 플러스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간은 이렇게 되고요.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자,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정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1년의 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도 이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독해에 대한 기본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읽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원의 지문 출제 원리, 문항 출제 원리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도 어쨌든 좀 역사가 있잖아요. 수능이 94학년도부터 출제가 됐고, 가장 최근에 26학년도 수능이 출제가 됐으니까 횟수로만 치면은 33년이 된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그 출제 경향들, 그리고 평가원이 보여왔던 빈출되는 경향성들, 그런 것들 이때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확립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혼자 이제 학습하시면서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마 마련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평가원 빈출 유형 파악한다라는 거는 이제 엮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월을 좀 넘기고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시즌 1 스케치 클래스로 넘어갈 거고요. 이때 자 국어 실력의 근본부터 다진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실전 훈련과 EBS 연계가 일부 함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시즌 0 때 우리가 익혀놨던 독해 원칙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전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강령을 수립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역별로 필수적인 스키마를 또 정리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인문 철학에서 좀 많이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개념들은 이때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EBS 필수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3월이면 아직 수능 완성은 나오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위주로 좀 중요한 개념들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스케치 클래스에서 기출 연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건데, 그 스키마를 잡는 과정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하나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요게 그 2014학년도 예비 시행에 출제된 법지문이고요. 보면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법률은 자, 일단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사례를 다 법률에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폭행죄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을 폭행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사람을 때렸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주먹을 써서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 명이 때렸을 수도 있고, 혼자 때렸을 수도 있고, 뭐 우발적으로 때렸을 수도 있고, 아주 계획적으로 때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법률에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으니 일단 법률 자체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되잖아요. 자, 사람을 분필로 때리면은 징역 3년 뭐 5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때리면 징역 몇 년 이하 이런 식으로 대단히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법률을 어쨌든 실제로 적용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2014학년도 예비 시행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올해 수능에도 좀 반영이 되었거든요. 보시면은 법조문으로 구성된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익혀놨을 때 다른 기출을 볼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출 연계라고 명명하고, 이런 것들을 스케치 클래스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건 저희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 해설인데요. 위에 있는 이제 가상현실 트레드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성 측정 센서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게 2022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2020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즉 2년의 갭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기출 문항인 거죠. 근데 보면 여기도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자, IMU 관성 측정 장치, 관성 측정 센서와 관성 측정 장치,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걸 수험생들이 야, 이건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인데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동일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걸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에 계속해서 반영을 해드릴 거고, 이런 것들 계속 경험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타 기출에 있는 개념을 끌고 와서 새로운 기출을 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스케치 플러스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 회차 모의고사를 풀고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실전 행동 강령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까 스케치 클래스에서 만들어놨던 실전 행동 강령을 여기서 검증하는 절차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매번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는 지점이 있고 아쉬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복귀 노트를 그냥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실 겁니다.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고, 취약점이 진단되고 이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6월 모의고사 보러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취약 영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가 좀 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나시면은 자, 시즌2 팔레트 클래스로 넘어갈 거고요. 팔레트 클래스에서는 자, 수능 국어에 대한 심화 과정, EBS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원칙을 고난도 지문에 적용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난도 지문은 그래도 최대한 6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리트 지문도 일부 활용이 될 거고요. 평가원 지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지문들 이때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에 대해서 사실 이제 스케치 클래스를 좀 넘어오시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게 있을 건데, 고난도 지문을 풀다 보면은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EBS 필수 지문에 대한 대비 때 들어갈 겁니다. 수능 완성이 나왔을 시점이니 이런 것들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클래스, 자, 시그니처 클래스고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좀 흐려지기가 쉽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총 집약하는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모아놓고 이게 완전히 몸에 배서 의식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게끔 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다져놨던 실전 행동 강령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막상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준비했던 것들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꺼내 쓰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배워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그런 훈련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BS 필수 지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좀 적중을 느끼실 수 있게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오롯이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 그 계획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그 민감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을 때거든요. 최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지점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짜는 것 자체가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수능 직전까지 어떤 지문을 풀이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짜드릴 거예요. 그거 이제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대강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한 특강이나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을 개강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뭐 영상을 찍어 올리든 뭐 OT를 진행하든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국어하기 좋은 날 고등학교 3학년 N수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토요일과 일요일 8시 20분부터 9시 45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80분 동안 어쨌든 오전에 저희가 수능을 보잖아요. 오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하는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해 둔 거고요. 그리고 반은 일단 4개를 개강할 예정이에요. 정시파이터 A, 정시파이터 B, 정시파이터 C, 정시파이터 D 해서 시간은 각각 토요일 10시, 일요일 10시, 일요일 2시, 일요일 6시 이렇게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2월 8일입니다. 자, 12월 8일부로도 일단은 이렇게 4개 반은 개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추가 개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자 클리닉, 추가 클리닉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이 3시간 20분 진행에 40분 동안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혹은 이제 숙제를 좀 미흡하게 해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주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자 수요일 6시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황인데 이 타임에는 3월 즈음에 아마 예체능반이 개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수능 고득점을 바라지는 않지만 3등급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자 예체능반 개강되면 여기 합류해 주시면은 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3월에 개강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 일단은 이쪽으로 합류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 이제 프롤로그 클래스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프롤로그 클래스에서 다룰 것이니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수강해 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2017년에 제가 재수하던 시절이고요. 그 벚꽃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1월 1일부터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독학 재수를 했었는데 이게 또 많이 외롭고 고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사실 제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밖에 이제 피어 있는 벚꽃을 보고 아 나는 저거를 그
오롯이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이 끝나고 어머니가 저를 또 데리러 오셨는데 별거 아니었던 일이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었는지도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너는 이제 그런 것도 못해.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이제 말을 제가 들었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를 내리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울었거든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희 어머니나 저희 동생이나 좀 되게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셔서 과천 대공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벚꽃이 좀 만개해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과천대공원을 쭉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벚꽃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이때만큼 아름다운 벚꽃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희덕 시인의 땅끝이라는 시를 제가 또 수험 생활하면서 봤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듯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듯이 근데 또 그걸 보려고 몇 번은 또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거든요. 땅끝은 근데 그 땅끝을 자발적으로 또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 벚꽃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느꼈던 거는 그만큼 제가 힘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2, 3년이 지난 후에 20대 초반에 다시 벚꽃을 보러 간 일이 있어요. 근데 재수할 때 봤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만큼 힘들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음,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최대한 즐겁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입시란 거는 본질적으로 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독한 과정이고요. 근데 그 과정이 일단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긴 시간도 끝나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능이 끝난다고 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고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는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문 절차입니다, 수능은.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잘 견디시면서 음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이죠. 2027년에는 좋은 마음으로 벚꽃을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망쳐 다다른 곳에 낙원은 없다. 자, 모 애니메이션에 이제 나오는 대사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는 고되고 힘든 거예요. 요거를 회피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루틴을 만들고 견뎌 나가셔야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열심히 할 거예요. 어쨌든 수십 수백의 눈동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물음에 잘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신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희가 동행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